네. 자, 54번을 보겠는데요. 54번은 이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판서는 안 할게요. 54번은요. 사안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을 때 행자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명령과 권고제도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명령, 시정하시오라고 명령 내리는 거. 그 다음에 권고라는 건 이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부탁하는 게 권고죠. 첫 번째로 행자부 장관은 그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 그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령 내릴 수 있는 거죠. 첫째가 개인정보 침해 행위 자체를 중지해달라. 행위를 중지해달라.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입니다. 행위 중지 그리고 처리의 중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있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위에 그 행자부 장관이 했던 얘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있던 세 가지 있죠. 침해 행위의 중지, 처리 일시적인 정지, 필요한 조치 등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요거 이제 대통령 소속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소속인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아까 그 세 가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이때는 또 권고. 그러면 권고받은 기관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돼요. 오른쪽 페이지 4번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지자체,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자체도요. 얘네들도 그 자기 밑에 소속기관이 있잖아. 그 소속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조치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는 명령 내리는 건데 권고하는 거는 한 가지죠. 3번 하나가 권고하는 거고 나머지 1, 2, 4번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55번으로 갈게요. 55번.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내용과 행정규제의 개념이죠. 개념 그리고 행정규제 법정주의를 논하라. 네, 규제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기본권이 헌법상 보호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동할 기본권은 그 자체는 권리야. 그렇지만은 그걸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국가는 일정한 행위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단 말이야. 행위를 제한하는 거 그걸 규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뭘 하시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것을 이제 규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개념을 쓰라고 했으니까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네. 여기서 이제 꼭 빠지지 않아야 될 단어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말이죠.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죠.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돼요? 법령. 그러니까 법령은 법률, 명령, 그죠?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완벽한 정의가 안 돼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뭔가 문서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말하는 규제는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뭐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행정규제기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2번. 이 행정규제기본법 있죠. 행정규제기본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게 1997년. 벌써 한 20년 전이네. 그래서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한다. 저 20년 전이라고 제가 말을 한 순간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바로 행정규제 개혁 팀장이었어요. 규제 개혁 팀장인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쯤에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 행정규제 기본법의 제정 이거 왜 이 법을 이 당시에 만들었냐? 이 국민들의 생활이나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불필요한 규제 있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의 어떤 장애 요인이 되니까 규제를 좀 혁파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를 하고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걸 좀 억제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이번에 이제 이 법을 제정했는데 그 제정 목적은 뭐냐고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이제 제한하는 거죠.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신설을 억제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 신설을 억제한다. 그럼으로써 뭐 사회와 경제의 좋은 말 다 나오죠. 사회와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꾀하기 아주 거창하죠. 실제로 이제 규제 개혁이 잘만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2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현재의 화두잖아.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뭐 규제 개혁한다고 얘기 나오다가 이제 권력이 힘이 빠지니까 얘기도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권의 과제입니다. 규제를 개혁한다는 거. 3번에 보시면 이제 행정규제 법정주의라고 되잖아요. 법률로 정하라.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 규제라는 건 아까 봤듯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법률 유보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될 영역입니다. 바로 침입적 행위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입적 성격을 갖고 있다. 침입적.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돼요. 이걸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행정법 시간에 배웠죠. 자, 행정규제 법정주의 내용. 행정규제 법정주의 내용. 규제는 법률에 요 지금부터 쓰는 거는요. 우리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에 써 있는 내용들이야.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이 법률의 내용은 명확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이제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면 법률에다가 만드는 것이 원칙이겠죠. 여러분, 그지? 네. 맨 위에 물론 헌법이 있는데 법률에다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하위 명령에다 해도 됩니다. 거의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 다시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얘네들한테 하위 법령에게 위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대목을 빠뜨리면 안 되고,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고시 등 이렇게 있죠. 고시 등으로도 정할 수 있어. 여러분, 고시라는 것은 행정 규칙의 하나입니다. 이건 행정 규칙이에요. 그래서 행정 규칙, 고시 등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규나 훈령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고시, 예규, 훈령 이런 것들을 행정 규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도 규정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야.
객관식 시험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행정규제기본법은요. 어떠한 사항들은 고시에다가도 규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런 허용 규정을 뒀어. 근데 어떠한 사안이냐 하면 바로 기술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또는 경미한 사안 있지. 자,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시 등에다가도 정할 수 있다. 규제 내용은. 왜 이런 특별한 규정을 뒀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규제라는 것은 침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에다가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그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인 것은 반드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예. 그래서 아무리 백보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 그죠? 이 이상의 어떤 효력을 갖는 그러한 법령에다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는 지금 법령도 아니야. 이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시에도 할 수 있다라고 아주 대폭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그 맨 마지막 줄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출문제였죠. 그러니까 1회였나요? 1회 시험의 기출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규제 법정주의를 써라 그러면은 막막하지. 공부를 안 해놓으면 대체 무슨 얘기부터. 이럴 때는요, 규제에 대해서 규제부터 생각해 나가야 돼요. 규제의 개념으로부터 쭉 풀어나가면 충분히 20점짜리 분량 한 3페이지, 답안지 3페이지를 써야 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에 결론 삼아서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반의 효과. 자, 법령의 근거 없이 만약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위법한 규범이 됩니다. 위법한 규범. 그럼 이제 규범 통제 제도를 써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법률인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요. 그리고 이것이 법규명령이라고 한다면, 즉 대통령령, 부령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잘 아십니까? 네. 이게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요. 어떤 이러한 규범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저 규범이 적용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걸 재판으로서 다룬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나 헌재나 법원에서 이 규범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이건 이제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규범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효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행정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행정 규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매우 중요한 주제였어요. 행정 규제에서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1회 시험에서 행정 규제 법정주의를 설명하라는 것은 정말 낼 만한 문제를 잘 낸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행정 규제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행정 규제는 국민들에게 불리한 거니까 이건 반드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써주면 됐습니다. 자, 56번. 행정규제기본법의 이 적용 범위를 논하시오. 자, 행정규제의 일반법이다 라는 말을 써주면 좋습니다. 행정규제의 일반법. 여기 이제 살짝 행정규제가 무엇이냐를 살짝 써주고요.
저희 교재는 지금 안 썼는데, 그지? 네, 이러한 규제는 법률 유보가 적용돼야 되고, 따라서 법이 필요한데 이 규제 행정규제기본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쓰면 돼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뜨면요, 혹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근데 실제로 규제기본법이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규제를 할지라도, 규제라는 것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야. 이런 거는 정말 도처에 있죠. 도처에 있는데 그 중에 국회나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이런 거. 자, 국회에서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죠,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시임의권이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국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이따가 보게 되는 뭐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지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 사안을 올려가지고 심사하고 할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그다음에 형사사건, 행형,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 보안처분. 보안처분은 형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재적 범죄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게 보안처분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 그 기타 그 징집, 소집, 동원, 훈련 이런 거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방위사업에 관해서. 그다음에 조세를 어떻게 징수하느냐, 징수 절차 같은 경우. 자, 3번에 보시면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원칙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용되는 건 아닌가. 네,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지자체는요, 규제를 등록하고 공표하고 신설하고 강화할 때 심사하는 문제, 그리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문제, 규제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그러니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도 다 규제개혁 팀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다 있어요. 자, 57번 보죠.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대한 법상이요. 이 법률, 법상의 규제의 일반 원칙. 그리고 규제를 등록하는 문제하고 공표하는 문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국민들의 행위를 규제할 때 지켜야 될 기본적인 태도를 써보라 이거야. 그리고 규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국가가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허가받지 아니한 규제를 함부로 하면 안 되므로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공표. 이런 내용을 쓰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돼요? 행정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짝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규제라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 규칙 등에다가 규정한 거, 이게 정확히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제의 원칙, 여기서 이게 실제로 행정규제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규제는 일종의 속박이야.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동을 제약하는 원리가 되어버리니까
제약을 할 때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 자유를 침해할 정도면 안 되죠.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규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존중해 준다. 그리고 규제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 곳에서는 국민들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국민들의 모든, 주민들의 모든 생각을 통제하니까 거기 어떤 창의성이 싹틉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불필요한 쓸데없는 규제를 확대하게 되면 국민들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이걸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규제를 하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규제는 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환경 있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한다. 제가 2번을 읽어보면 이건 생명, 인권, 보건, 환경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아무런 규제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사회적 강제에 의해서 약자가 이제 희생되거나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라는 거야. 2번은요. 요거는 이제 자유를 보호해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런 생명, 인권, 보건 등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비례 원칙 또 나왔죠. 비례 원칙은 행정법의 대원칙이잖아. 그래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 범위 내에서만 규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그리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누구나 평등하게 대해죠. 이런 내용들이 규제기본법에 있어. 그리고 3번은 이제 규제를 등록하고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3번은 공표한다. 첫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뭐냐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해야 돼요. 근데 어떤 내용을 등록해야 되느냐?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처리기관의 문제를 위원회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등록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에는 또 위원회가 하는 일은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규제의 목록을 작성해서 공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국회에도 제출합니다. 매년 6월 말까지 국회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리고요, 3번은 여기 이제 위원회가 있고 이쪽에 중앙행정기관이 있죠. 그러면 지금 위에 나온 이야기는 이거죠. 중앙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위원회가 검토를 해보니까 분명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미등록한 규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등록하지 않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규제 사항이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록하게 해야죠. 등록하게. 뭐에 대해서 미등록하고. 왜 등록 안 하냐? 등록하라. 등록하게 하거나 또는 쓸데없는 규제라고 한다면 그 폐지 등을 논하는 정비계획, 폐지하는 법령 등의 그런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장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 네, 58번을 보겠습니다. 58번.
자, 58번.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행정규제 기본법 있죠? 행정규제 기본법은 이제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신설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때 이거를 심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 만드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규제의 정도를 세게 하는 거, 강화. 이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합니다. 그래서 과연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기존의 규제가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이제 정비하는 겁니다. 개선하거나 삭제하는 거죠.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거. 여기에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이제 이 기본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각종 절차 규정. 이 58번 문제는 바로 이거. 요걸 물어본 거예요.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에 대하여 논하시오. 여러분이 읽어보면 저는 아까 규제개혁 팀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소상히 아는데 사실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짜증나요.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 뭐 어떻게 한다는 거냐 도대체가. 그죠? 얼른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대략적인 절차를 제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절차에 관해서 심사 절차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별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처음에요. 규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 영향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규제가 있어. A라는 규제가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규제 영향 분석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이거 중앙행정기관에서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규제 영향 분석서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과연 이 규제가 타당한지 타당성에 대해서 자체 심사에 들어갑니다. 자체 심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별도로 어떤 규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규제라는 거는 꼭 불필요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듯이 국민의 생명이나 인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존속 기한을 정하고, 자, 요 규제는 뭐 2년짜리다. 앞으로 3년간은 이제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존속 기한을 각 규제별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규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재검토 기한. 그래서 몇 년이 한 3년이 지나면 이 규제 지속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 이런 것들을 미리 규정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또 필요해요. 여기서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이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또 공무원들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널리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회에다가 심사 요청을 하는 것이야. 위원회에다가 뭐라고요? 심사 요청. 심사해 주세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신설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강화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심사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심사 요청할 때 또 제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제출하느냐? 규제를 실제로 규제안. 어떤 규제인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이제 제출하고, 그리고 규제 정비 계획 있죠? 경비 계획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제 예비 심사를 한다. 요 다음부터 이제 위원회가 하는 단계죠. 위원회가 이제 예비 심사를 하는데요. 이 예비 심사는요. 요 지금 제출한 요 규제가요. 요 A라는 규제안이 제출돼 있어. 이것이 중요한 규제인가 이렇게 이제 검토합니다. 중요한 규제일까? 국민 생활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중요한 규제냐?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냐? 이렇게 물어본 심사를 검토해 보니까 노라는 답이 나왔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사로운 규제야. 여러분 경미한 규제인 경우는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요. 심사했다는 것을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심사했다고 쳐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규제인가? 노야. 그러니까 중요한 규제가 아니야? 네. 그러면 예비 심사만으로도 뭐라고? 심사했다고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비 심사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본격적인 심사를 가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는 바로 이렇게 되죠. 예스인 경우에. 그래서 중요한 규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정말 국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규제야. 그러면 그때는 실제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네. 실제 심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정하냐? 그러니까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검토를 하는 거야. 규제위원회가 심사한다는 건 뭐라고요? 이 규제가 적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가 나올 수도 있죠. 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규제는 너네는 이 규제는 신설해도 된다. 또는 강화해도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럼 통과가 되는 거예요. 노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 규제를 처음 만든 최초로 만든 중앙행정기관에게 철회하도록 또는 그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하라, 개선하라.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권고를 존중하도록 돼 있어요. 존중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권고안을 무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이 다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한다면 이런 절차들을 통해 다시 갔을 때 이제 위원회에서 완전히 거부할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어차피 똑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절차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국민들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긴급히 규제를 서둘러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거치지 않고 그대로 타당성 심사해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인정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메모를 잘 해놓으시고요. 요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답안지에다가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지. 이걸 문장으로 풀어서 써야 되는데 1번 보겠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심사. 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자항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요.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이나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규제 영향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러한 규제 영향 분석서를 국민에게 공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출된 의견을 여기는 지금 그림이 안 나타나는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서 규제 영향 분석서를 이제 보완합니다. 분석서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이제 고치는 거지. 고쳐서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러한 규제 영향 분석을 기초로 해서 그 규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스스로 심사한다는 거야, 일단. 심사는 원래 저기 맨 끝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로 스스로 심사한다. 자체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때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존속기한. 자,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아까 내가 말하면서 반대로 얘기했네요. 네,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될 뚜렷한 사유가 없으면 일단 여러분 이걸 일몰제라고 하는데, 일몰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래서 이 기한, 이거는 3년짜리 규제다 또는 5년짜리 규제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일몰이 뭐죠? 네.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 아침에 해가 뜨면 반드시 저녁 되면 지게 돼 있잖아, 해는. 그래서 규제를 만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요? 네,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이때는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정해서 법령 등에 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다. 이거 꼭 아시고요. 이 5년 범위 내에서이지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이러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미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되고요. 참고로 이것도 연장하더라도 다시 5년 이내예요. 여기 책에는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는 이러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또 권고할 수 있고. 자, 3번이 바로 이거죠. 의견 청취.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나 아무튼 다양한 분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합니다. 자, 4번은 이제 뭐죠? 심사 요청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렇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요청해야 돼요. 위원회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게 만약에 법령안이라고 한다면 법령안의 형태로 규제를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그죠? 법제처에 심사한다는 거 아시죠? 네, 법제처에다 심사하기 전에 이 위원회에다가 심사를 받아야 돼요. 위원회 심사가 먼저입니다. 이걸 받고 그 다음에 법제처 심사로 가는 것이죠. 그 내용이 왼쪽 아래 페이지 있죠. 그 다음에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심사를 요청할 때는 규제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규제안을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또 규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 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